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이 어느덧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으로 따지면요, 12년이 5번 돌아서 이른바 환갑을 맞이한 셈인데요. 모두 동포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60살, 다른 말로 이순이라고도 하죠. 귀 이자에 순할 순자. 그러니까 귀가 부드러워지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또 아무리 좀 고가운 얘기라도 거슬리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경청하는 태도와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요즘 말로 소통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도 이순을 맞아 청취자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말 방송 60년 맞아서 어떤 특별한 방송 준비할까 참 고민 많았는데요. 요즘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게 방송에서도 상당히 유행이죠.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 또다시 고민을 하다가 우리말이 능숙한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 60주년 특집 우리말이 능숙한 알파고 탄생의 요건 우알탄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시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한 인공지능, 그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언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전망해 보고요. 아울러 우리말 방송의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죠. 네, 이 큰 주제, 저 혼자는 이런 얘기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도움 주실 분들 좀 모셨습니다. 패널 4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예술을 이해하는 털보 과학자로 유명하시죠.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관의 꽃,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이래서 제 관장님을 좋아합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의 꽃. 네. 참 꽃술이 많은 그런 꽃이시죠. 자, 그리고 한글 연구와 관련한 일은요, 이분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한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한샘입니다. 네. 한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름이 네. 국어하고 좀 관련이 있게 생겼죠. 아, 그러네요. 예전에 네. 서한샘 선생님이라고 네. 국어 가르치시던 네. 유명한 선생님 계셨는데 성이 달라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김한샘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재외동포 출신 방송인이시죠? 안젤라 박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KBS 국제방송 영어방송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젤라 박입니다. 영어가 더 편하세요? 훨씬 더 편하죠. 훨씬 더 편해? 네네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젤라 박씨도 우리 한글 그리고 영어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BS 베테랑 리포터시죠? 정선미 리포터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리포터의 꽃 정선미입니다. 오늘 두 꽃이 맹활약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관장님은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시간을 좀 내주시고? 네, 우선 KBS 월드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네. 제가 월드라디오에서 패널로 나와서 네. 과학 이야기를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방송에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죠. 네. 거기다가 오늘 방송 제목에 알파고가 들어있잖아요. 네. 지난 작년 3월이었죠. 그 알파고와 인공지능에 대해 작년 3월부터 네네. 알파고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말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배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도 정말 오늘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면 저는 그 관장님을 다른 방송에서 몇 번 뵀었어요. 네, 너무 재밌으시고 우리 관장님 해주신 얘기 중에 여전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공룡 있지 않습니까? 네. 공룡이 보통 얼마나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안젤라 박씨? 얼마나인지요? 네, 크기가. 보통 생각하는 공룡?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10m 막 이런 네네네네. 공룡도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공룡들은요, 닭만 했대요.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냥 천종의 공룡이 발견됐는데요. 500종은 우리 무릎보다 작았습니다. 오늘 처음 배웠어요. 그렇죠. 네. 네. 사람들 다 큰 것만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하여튼 재밌는 얘기도 오늘 많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 인공지능, AI라고도 하는데, AI는 뭐의 약자입니까? 우리 안젤라 박씨?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런 영어는 좀 자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반 사람 역할을 네. 좀 맡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AI라고 하면 네. 제일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알파고잖아요. 그쵸? 알파고 그렇죠.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었던 그리고 네. 승리를 거둔 알파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알파고 아니면 조금 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 가전제품. 그쵸. 세탁기도 인공지능 세탁기 네, 있었고요. 맞아요. 그 알파고가 왜 알파고인지는 혹시 아세요? 저 안젤라 씨? 알파고. 네. 읽었는데 뭐였었죠? 그 바둑이 영어로 고입니다. 아. 네, 바둑이라는 거를 영어로 고라고. 네네, 합니다. 맞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알파니까. 알파고. 그래서 이제 알파고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던데 사실 이 대결은 우리 관장님도 보셨죠? 작년 3월이었죠. 네. 작년 3월 9일 날 알파고와 이세돌이 한 판을 붙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돌 구단의 네.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3월 9일 날 알파고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10년 3월 9일은 기억에 남을 거다. 인공지능의 사람을 이겼으니까. 최초의 날이다. 예, 이러면서. 근데 그다음부터 계속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날은 2016년 3월 13일입니다. 예. 2016년 3월 13일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날로 그렇죠. 기억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그 바둑 랭킹 1위라고 하는 커제 구단과 알파고가 또 붙었는데 뭐 이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완벽하게 압승을 거뒀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을 했다는 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커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인공지능을 되게 네. 바라고 기다리는 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에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2015년 2월 말에 네이처지의 표지에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비디오 게임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런 그 제목이 실렸어요. 그 내용이 뭐길래 도대체 네이처지의 표지를 장식했을까 봤는데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벽돌 깨기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네네네네. 톡딱톡딱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할 때 보면 왜 아이들에게 그 게임을 주잖아요. 7살, 8살한테 한 20분만 주면요.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웁니다. 뭐냐면 한쪽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공을 넣어서 뒤에서 혼자 막 부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인공지능은 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그 전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선 네이처지 표지에 실린 게 2015년 2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단 11달 만에 또 네이처지의 표지에 인공지능 기사가 실렸는데 네. 그게 알파고였습니다. 벽돌 깨기에서 최고의 지능이 필요하다는 알파고까지 바둑까지 한 11달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능했을까? 네네. 사람 같은 경우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바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신을 복제해가면서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연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성장을 해놨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알파고입니다. 네. 알파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전원만 꽂혀 있으면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지런함이 이제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정선미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세요? 좀 두렵다라든지 저도 약간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인간을 지배를 한다는 그런 네. AI에 관한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래서 왠지 미래에 네. 로봇들의 세상이 오고 저희들의 세상이 없을까봐 그게 좀 두려움이 있긴 해요. 오히려 편리함보다.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네. 기계의 종처럼 될 세상. 네, 너무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교수님도 뭐 인공지능 워낙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하시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설령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뭐 이런 쪽의 가능성을 더 드세요? 요새 교수들이 모이면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좀 있으면 학생들을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겠다. 위기감을 좀 느끼시는군요. 네, 그런 위기감을 토로하는 교수님들이 꽤 많으세요. 네.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올지도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좀 잠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 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관장님이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사진이나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 얼굴이나 네.
뭐 어떤 물체의 정체를 뭐 인식하는 것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네. 가끔가다 터무니없이 인식하기는 하지만요. 네. 그건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네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사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뭐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그 얼굴 인식 기술로 금방 찾아줍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는 어디 데모 나갔다가 네. 그래서 얼굴 인식 네. 기술에 읽혀서 네. 또 벌금을 낸 적도 있었어요. 그건 이미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 마크 저커버그가 네. 페이스북 CEO 있잖아요. 네. 작년 4월에 앞으로 향후 10년간 페이스북의 사업 비전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사람보다 귀, 눈, 언어의 인식 능력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패턴 인식이나 뭐 데이터 검색에 탁월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용해가지고요. 인간 전문가의 판단을 돕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 의료, 뭐 재무회계, 뭐 세무관리, 마케팅 분석뿐만 아니라요. 네. 그 인공지능의 영역이 하나씩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에서도 막 나타나거든요. 네. 굉장히 조지아 텍에서 네. 있잖아요. 네. 조지아 공대에서 인공지능 강의하는 교수님이 여러 명의 조교들을 고용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왓슨. 지엘 왓슨이라는 백인 여성이 있었는데 네네. 지엘 왓슨의 백인 여성이 나중에 조교 평가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엘 왓슨이 백인 여성이 아니라 왓슨 컴퓨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네. 가르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재판에도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 5월 달의 일이죠. 미국에서 어떤 주 대법원에서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재판의 판결에 이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 인공지능은 편견이 없잖아. 그쵸, 인공지능 객관적으로. 편견도 없고, 빈부한 편견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공정할 수 있을 거야 하고 환영까지 했어요. 네. 그 판단을 판단이 이제 옳게 했을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안젤라 씨는 어때요? 만약에 우리의 재판관 대신 컴퓨터가 앉아서 당신은 뭐 예를 들면 감옥에서 3개월 동안 살아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다면 네네.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제가 범죄자인가요? 네.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인간적인 그런 판사를 원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인간적인 판사라면 제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고요. 우리 어머니가 뭐 병원에 계셔서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AI한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과연 가능할까? 저 같은 정상 게- 참작이라는 게 없겠죠. 예.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 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되게 외모 때문에 되게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런 편견 없어서 공정하게 내려줄 것 같아요. 어쩌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컴퓨터로 사람 얼굴들 많이 분석하잖아요. 네. 범죄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장님. 그 혹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정말 미래 얘기들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다들 보신 네, 것 같은데 봤죠. 네. 그 영화 보면 1990년에 그 백투더퓨처 2가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요. 박사님 지금이 언제죠? 이렇게 물으니까 2015년 하고 10월 21일이지라고 답을 했답니다. 전 뭐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래를 예측할 때 2015년을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수많은 뭐 상상력들이 지금은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좀 슬프지 않아요? 이제 백투더퓨처가 아니고 백투더패스트가 돼버린 영화인데. 근데 그 2년 전이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나 기억이 나는 게요. 네. 그 공중에 떠 있는 스케이트보드. 맞아요. 그죠? 네. 아. 근데 뉴스에는 그 최근에 만들었더라고요. 있어요. 예, 네. 최근도 아니죠, 이제 네. 몇 년 네. 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으로 끈 조여지는 아, 운동화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자동은 아니지만 요즘 그 운동화나 등산화 보면 그 보아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끼리끼리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끈을 묶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조여지죠. 되죠. 네. 그다음에 자기의 발의 모양을 기억해가지고 네. 딱 원래대로 조여주는 신발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나 운동화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네. 드론도 되게 현실화됐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뭐 드론이 강아지 목줄을 끌고 막 다녀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드론한테 강아지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도 기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 할 뿐이죠. 그리고 드론을 실제로는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엔 모든 프로가 다 드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핸드폰은 우리는 뭡니까? 미안한데 핸드폰.
핸드폰이라고 해서 뭐 새로 나온 줄 알았어요.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뭐 네. 기술도 나오고요. 뭐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뭐 지문 인식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티의 그 미래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지문으로 열고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지문 검색으로 뭐 사무실 들어갈 때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뭐 송금도 하고 있습니다. 벽걸이 TV, 뭐 화상대화, 3D 영화, 뭐 주름 성형, 모발 이식.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미래가 아니라 영화에서 말한 대로 네. 이미 과거의 일인 거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궁금한 게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와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개발한 건지 아니면 정말 개발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서 미리 영화에서 좀 예측을 한 건지 이게 참 궁금해요. 나는 SF 작가들의 그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저는 것 그때 같아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만약에 발달하면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얼마나 더 달라질지 뭐 영화를 통해서도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를 보면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좀 와닿을 만한 느낌이 있을까요? 아이언맨 보셨죠? 아이언맨이요? 예. 아, 그 토니 스타크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철 옷을 입고선 네. 날아다니는 사람. 맞아요. 토니 스타크 맞아요. 예. 남자 주인공의 이름 관심 없습니다. 좀 보세요. 네. 여자가 확실히 관심 있어요. 네. 그 아이언맨 보면 뭐 나옵니까? 우리 기억나시는 것도 어떤 거 있어요? 우리 저 정선미 리포터는. 아니, 무엇보다 갑옷이죠. 빨간색 갑옷이 날아와서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슝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 될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지 않을까요? 안젤라 씨는 뭐 기억나세요? 아이언맨에. 저는 토니 스타크만 기억나요. 이게 남자랑 여자. 아니, 저는 요즘 이제 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아들한테 하는 소리, 너는 그냥 아이언맨처럼 됐었으면 좋겠다고. 그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을 보면 여성분들은 대체로 그 토니 스타크의 매력에 많이 빠지고 남자들은 그 뭐 기계, 수트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매력에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 나오는 여러 뭐 첨단 뭐 기계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자비스라는 비서 있잖아요. 있죠. 모든 걸 다 해줘요. 네, 들어가면서 그냥 뭐 탁탁 누르면 그냥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거. 이 자비스 같은 건 정말 미래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런 비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자비스가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로 우린 그런 미래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자비스 같은 비서가 일단 편리하죠. 근데 저는 지금 핸드폰에 나오는 그 뭐라 그래 그냥 음성인식 네, 시스템 말해도 같은 거. 되나요? 네. 시리 네. 네, 제일 비슷한 제가 경험한 건 제일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농담까지 다 받고 네네네. 근데 시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비스 보면 진짜 모든 명령 농담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명령까지 다 알아듣고 네.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농담 같은 걸 알려면 인간의 언어 체계를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말할 때의 온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마 교수님이 이 분야의 또 전문이실 것 같은데 내가 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 정말 잘 되겠다 이런 얘기와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완전히 반대 얘기인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정말 아주 첨단에 그리고 아주 인간의 수많은 언어 패턴들을 익혀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음성 인식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 어떠냐, 그다음에 손짓을 어떤 것을 같이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요새 이 IT 기업들이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게 이런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언어, 또 음성 이런 것에 이해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애플,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MS도 다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는 인공지능 비서랑 메신저 챗봇이라고 하잖아요. 뭐 대화는 채팅하는 앱 같은 걸 막 내놓고 있죠. 스마트폰이나 뭐 가정용 스피커에 탑재된 뭐 애플 시리 말씀하신 대로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 MS 코타나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럼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AI 언어 인식 기술에 집중하는 거는 이 방식이 인간이 가장 쓰기 쉽기 때문인 거 맞죠? 그렇죠. 말처럼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손동작으로 하기도 뭐하고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류와 짐승에 비해서 가장 탁월하게
소유한 능력이 바로 이 언어예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늘, 저는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마지막 잠자기 전 불 끄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었거든요. 다 누워있고, 야, 불 꺼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꺼야 돼요. 귀찮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그 버튼만 누워있는데 가까이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이제 그때 박수를 딱 치면 꺼지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불 꺼 그러면. 예, 저때 사촌 형이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 네. 사촌 형이 뭐였냐면 그 옛날에 1980년대에 이렇게 음성 인식을 연구하셨어요. 80년대. 예, 그 텔레비 켜, 그럼 켜지고 실제 시험관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인공지능이 저였어요. 제가 다 끄고 테레비 꺼 이러면 가셔서 끄시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언어 인식이 뭐 네. 그렇게 멀고 낯선 얘기가 아닌 거죠. 네, 이미 네, 1980년에 시작했으니까요. 방금 정영진 씨가 이제 말씀하신 게 뭐 AI가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네, 네, 네. 음성 인식 비서잖아요. 네. 뭐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SKT, KT 같은 국내 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냉장고, 스피커 같은 데서 뭐 말 알아듣는 그 제품들이 올해만 뭐 전 세계에서 2,400만 대가 팔릴 거라 예상된대요. 네. 한 2년 사이에 한 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엄청나게 큰 규모죠.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음성 기반 인공지능이랍니다. 예. 네. 그리고 기술은 이제 과거에 애플이 터치 기반의 아이폰을 첫 실수했잖아요. 네. 딱 만지면 뭐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이제 언어 인식으로 인한 디바이스가 네. 똑같은 정도의 충격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럼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네. 지금 안젤라 씨도 그 스마트폰으로 뭐 음성 인식하는 거 경험해봤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런 음성 기반 인공지능으로 우리 생활의 전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초창기 시대에만 하도 이게 뭐야 그러면 참 내가 컴퓨터 켜고 이렇게 막 검색해서 뭐 모니터 켜고 예를 알려주면 야 정말 이거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누가 그래요 이렇게. 근데 요즘 그냥 딱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컴퓨터 켜는 것도 불편하고 구식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딱 꺼내서 터치 한 번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켤 필요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에 대고 네. 말만 해도 네네. 지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됐죠. 우리 정선미 리포터는 만약에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면 제일 빨리, 제일 급하게 좀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저 음성으로 하는 거는 저 네. 요즘에 그 냉장고 굉장히 탐나거든요. 이렇게 보통 냉장고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옆에 스마트폰의 레시피를 보면서 하는데 네. 이게 음식을 하다 보면 손에 묻잖아요. 물이나 음식물이. 근데 스마트폰을 만져가면서 레시피를 내려가면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네, 요즘 네. 냉장고 광고하잖아요. 그 다음 과정은 하면 냉장고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예, 아직 못 보셨군요, 그 광고를. 냉장고에서 그 화면을 보여줘요. 저희 레시피 아내한테는 과정을. 비밀입니다.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죠? 비쌀 것 같은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아주 초창기라 비쌀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기능은 제가 꼭 갖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제 스마트해지면서 뭐 사실 요즘 누워서도 뭐 영화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음악도 그냥 이런 음성 명령을 통해서 음악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안젤라 씨도 이런 스마트폰의 혁명의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죠? 혜택도 보고요. 네. 약간 피해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 무슨 피해 보세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핸드폰 엄청 쉽게 모든 것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재밌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제 신랑 같은 경우는 네. 좀 그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냥 살짝 멍 때리는 몇 초? 그 네. 순간 있잖아요. 네. 그 몇 초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면 네. 거의 30분, 1시간 동안 신랑이 없어지는 거죠. 집안일 할 이해가 것도 갑니다. 많은데. 이해가 가요. 화장실에 가면 네, 한 15분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1시간 안 거의 나오죠. 가까이. 예. 뭔가 세 명이 같이 피해자 뭐 이런 그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그렇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정말 맞아요. 큰 폐인 것 같아요. 남성들만 피해는 아닌 게요. 그 여성분들이 쇼핑이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가능해졌어요. 예전에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만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다면 이제는 집에서 틈만 나면 그 무슨 쇼핑 사이트 열어갖고 보시는 게 또 일상 아닙니까? 남자들도 피해요. 관장님. 뭐 저는 괜찮아요. 같은 편 아니시네요. 그래서 사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네. 딱 키면 이성의 화장실만 중요한 논문이 떠요. 그 논문 보다 보면 좀 되게 좀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또 마무리해 주시.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되게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전엔 스마트폰이 있지만 손가락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말로 다 할 수 있잖아요.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이제 말로 모든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검색도 네. 해주고 일정을 관리해주고 물건을 주문해주고 호텔과 비행기표 또 오페라나 뭐 영화표까지 다 예약해주잖아요. 네. 저는 그 장애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그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뭐 요리뿐만 아니라 아까 네. 요리 말씀하셨잖아요. 전 운전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로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이런 거 검색해줘 아니면 뭐 이 노래 틀어줘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찾아가지고 틀어줘 막 이렇게 하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맞아요. 손을 떼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운전할 때 전 메일 많이 써요. 그 아내에게 메일 좀 보낼래? 그럼 딱 뜨고 뭐라고 보낼까? 막 얘기 쓰면 또 그대로 가잖아요. 네. 제가 발음이 이렇게 나쁜 것 같아도요. 네. 핸드폰은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훈련이 많이 했더라고요. 발전했네요. 요리도 그렇고 또 뭐 운전을 네. 하면서 일을 네. 시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뭐 교수들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네. 동료 교수랑도 소통해야 되고 학생한테 뭐 좀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네. 거를 그냥 운전하면서 요새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음성인식 AI 기술은 지금도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문제가 그런 걸 다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는 네. 그런 가전제품을 따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내가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네네. 음성 인식이 예를 들면 보일러 혹은 뭐 냉장고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또 남자들 또 죽어나거든요. 다 따라야 되니까. 가전제품도 그렇죠. 하나씩 살려면. 아직은 네. 비싼 시대이기 네. 때문에.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네.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설치해서 이제 아, 지금까지 번역 앱. 예, 지금까지 맞아요. 얘기한 것과는 또 다른 국면이죠. 이제 네, 다른 맞아요. 나라 말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언어를 인식하고 이해해서 네, 그 네. 기술을 응용해서 사람 대신 네. 네, 사람이 번역하잖아요. 사람이 통역하고 그걸 그렇죠.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일종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저도 그 일본에 얼마 전에 한번 갔을 때 사실 이제 일본말을 저는 이제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주문하거나 아니면 뭐 숙소 같은 데 들어가 있을 때도 그 번역 앱을 켜놓고 내가 필요한 얘기를 한국말로 하면 이걸 일본말로 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혹은 제가 이제 글자로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 거의 뭐 소통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정선미 리포터도 써보셨어요? 저는 번역에? 아주 자주 썼어요. 아, 자주 쓰세요? 네,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네. 그래서 저는 번역 어플이 좀 몇 가지를 다 깔아봤고요. 네. 뭐 저희 나라에서 만든 것도 깔아봤고 외국에서 네. 만든 것도 깔아봤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거든요. 한국어는 잘하지 못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좀 많이 감소됐어요. 안젤라 씨는 어때? 이런 건 안 써보셨겠군요. 저는 네 솔직히 여행 갈 때는 조금 더 단순한 말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SNS 통해서 네. 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한글로 글을 올리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궁금해지잖아요. 친한 무슨 친구니까. 내용인지. 그쵸? 그러면 거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번역해주는 서비스가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요새 있죠. 얼굴책이 있어요. 너무 엉터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한국 가서 참 이상해졌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영어로 올린 글을 번역해보면 네. 대체 무슨 영어 할 때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수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가 더 엉터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수준이 좀 더 떨어집니까? 네, 거기서 거기에요. 아, 네. 아직 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네네네.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쓰거든요. 아, 쓰세요? 네, 네. 뭐 특히 일본이나 뭐 대만 갈 때는 네.
그냥 여행할 때 뭐 집에 호텔이 어디에 어디 갑시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많이 써요. 근데 그건 거의 완벽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여행을 맞아요. 그 정도는. 예. 그다음에 또 올해 뭐 구글이 또 번역 뭐 잘한다 해가지고 구글 한번 해봤어요. 네. 네네. 근데 의외로요. 네.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보다 네.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훨씬 잘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국어를 영어로요? 네, 완벽하지 않지만 네. 옛날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잘해줘요. 제가 칼럼 많이 쓰거든요. 네. 칼럼을 쓴 다음에 심심하면 그걸 영어로 한번 번역을 시켜봐요.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말도 안 되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걸 잘 보면 내가 한국말을 정확하게 못 쓴 거예요. 내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주술관계를 쓰면 그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쓴 글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구글 번역기를 돌려봅니다. 역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그 신기한 얘기인데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의 온도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대충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기계랑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정확한 언어 구사를 해야만이 기계가 이걸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한다. 요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올해 2월에 재미있는 대결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 네. 번역기하고 인간 번역사 간의 대결이 네. 펼쳐졌는데 네. 그렇죠. 결과를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아는데. 아실 거예요. 두 분. 아는 네. 선 빼고. 아니, 결과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모르겠네요. 모르시고 그다음에 안젤라 씨도 저는 당연히 100% 사람이, 인간이 더 이거는 잘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흥미로운 대결에서요. 네. 인간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바둑과 장기 같은 대회에서는 뭐 AI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이겼는데요. 언어 영역에서는 인간의 우위가 여전히 나타난 거죠. 네. 번역사협회가 채점을 했어요. 네. 4명이 채점을 했는데요. 네. 인간 번역사의 평균 점수는 82점. 네. 근데 세 가지 인공지능의 번역 점수는 33점에 불과했습니다. 어유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50도 안 되네요. 실험 결과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사실 이 대결이 있기 전에 네. 제가 뭐 번역협회 회장님 또 뭐 이런 기계 번역을 하는 그런 이제 언어공학 하시는 분 이렇게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이긴다, 뭐 기계가 이긴다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점수 차가 날 거냐. 아직까지는 기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길 텐데 어느 정도 점수 차가 날 거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살펴보려면 원래 어떤 영어 원문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네. 영어 잘하시는 안젤라 씨가 한번 예, 읽어봐 안젤라 주실까요? 이 한 줄 때문에 저 섭외하신 거죠. 그런 것 같은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He didn't want outsiders messing with his elegant phone. 정말 섭외할 만하네요. 많이 봅니다. 귀가 깨끗해졌어요. 네, 이제 해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이 배경 상황을 모르는 거죠. 문맥을 잘 네.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는 outsider, 그러니까 뭐 외부자 정도? 바깥 사람들 외부자들을 그의 고급 핸드폰을 아니 전화를 만지는 거를 아니면 망치는 거를 싫었다? 네. 그 정도? 네. 갑자기 교육방송 느낌이 살짝. 그래서 네, 하는데. 동사 보시면요. 네. 자, 이렇게 해석하신 게 있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해석하신 것은 정말 맥락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직역을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네. 이런 맥락을 다 이해한 능숙한 인간의 번역가는 네. 잡스는 자신이 개발한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폰을 외주를 주어서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가 잡수군요. 네. 근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네. 우수한 점수를 받은 인공지능 번역기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까라고 네.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외부인들이 그의 우아한 전화를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요. 아. 그러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낸 번역기는 그는 외부인들 그의 우아한 전화를 가지고 놀고 원하지 않았다. 아예 무슨 문장이 소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네, 이제 인간하고 기계하고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확연히 느껴지네요. 네. 이 낮은 점수 낸 AI 번역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단어 간의 어떤 그 해석을 그냥 이어 붙인 수준. 그렇죠. 요 그냥 정도. 조합한 수준이죠. 그러네요. 네.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안젤라 씨가. 근데 판단할 저는 때. 제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그거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직역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아, 들리는 대로.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정말 한국말을 지금 이제 막 배우려고 시작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그래서 정도 수준. 컴퓨터로 언어를 처리하게 하는 것하고 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하고 좀 통하는 맥락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요. 점수로는 인간 번역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잖아요. 네네. 또 인간만큼 아직 인공지능이 수려한 문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속도는 네. 그리고 인간지능도 속도는 물론 품질 면에서도 사실 놀랄 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이겼다고 막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많은 번역가 친구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 이 정도 속도면 네. 야, 우리 한 몇 년 못 가겠는데 이렇게 부지런하니까. 네. 네. 알파고 11개월 걸렸듯이 그러니까 알파고의 어떻게 될지 부지런함을 몰라요. 네.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알파고 말씀하시니까 알파고도 왜 스스로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을 강화 학습을 해서 진화를 스스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역 앱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스스로 강화 학습을 하는 그런 겁니까? 네, 기계가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문법하고 문장 몇 개를 가지고 규칙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기반으로 하게 됐고요. 요새 이제 조금 발전한 것은 네. 인공신경망 번역. 인공신경망 예, 번역. 마치 이제 사람의 신경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기계가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구나 절 단위로 번역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입력된 문장의 전체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통째로 네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문을 생성을 하니까 원래 모르던 문장도 네. 이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면 꽤 질이 좋은 그런 번역문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번역 앱도 수많은 번역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인 네. 말씀하신 인공신경망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네.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인공신경망 방식 번역이 불과 한두 해밖에 안 됐어요. 그럼요. 근데 예. 10년 이상 진화해온 기존의 번역 방식보다 품질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놀라고 있는 거죠. 네. 번역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네. 똑같은 모양을 가진 말이 다른 의미를 가질 때 네. 그것을 변별하는 게 쉽지 네. 않아요. 외국인들이 맞아요.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앞에 나오는 저녁은 때.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때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맛있는 저녁은 식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술을 기계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피상적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막 바꿔서 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은 단신 뉴스 기사, 짧은 뉴스 기사 같은 정도는 그냥 바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네. 그래서 교수들도 논문을 쓸 때 초록 작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이제 번역기에 돌려서 조금 수정해서 내는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뭐 요즘은 스포츠 기사나 증권 기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뭐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짧으면 짧을수록 더 번역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제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홍대 가자 이 네 글자로 된 말을 한 문장을 하면 여기에는 놀러 가자, 뭐 클럽 가자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대 가자는 말 하나에 딱 나오시네요. 생각 패턴이. 그런 결혼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 홍대 가자라고 하면 이게 대학교를 가자는 얘기인지, 그래서 수업 받으러 가자는 얘기인지, 놀러 가자는 얘기인지, 이게 좀 헷갈리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말하는 그 말투 같은 것도 컴퓨터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해서, 야, 홍대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놀러 가는 거고, 야, 홍대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가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것 또 하나가, 그 번역 어플과 이제 다른 나라들의 번역 어플들, 뭐 영어나 뭐 일본어 등등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때 한국 어플 같은 경우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요게 이제 아까도 잠깐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국 어플, 한국도 또 IT 강국이니까 꽤 발달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런데 이 네. 자동 번역의 질이라고 하는 게요. 네. 요즘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신경망 기술, 뭐 머신러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입력이 되는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양과 비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번역기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사실 이제 방금 영어나 일본어 말씀하셨는데 네. 영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한국어가 사용하는 사람의 수도 훨씬 적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의 경우에는 사용 인구가 1억 뭐 넘으니까. 9위다. 세계 네. 9위다. 그러면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한국어는 13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을 위해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네트워크상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그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을지 혹시 뭐 우리 두 과학자분께서 예측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 과학자들은 되게 시간을 짧게 봅니다. 야, 금방 될 거다 하고 그 해당되는 그 네. 번역가들은 아닐 거야. 되게 오래 걸릴 거야. 택도 없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질문에 얼마나 걸릴까라는 질문에 제 번역가 친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영원히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계는 영원히 사람을 못 쫓아올 거야. 너 알잖아. 번역이라는 게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네, 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2주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여성 번역가를 만났어요. 네.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할 시점이 곧 온다. 네. 자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질에서는 사람을 쫓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과 2, 3년이면 인간 번역기가 인간 번역사가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해놓으면 네. 편집자가 그걸 얼마든지 금방 정리할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교수님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 제 주위에서는 한 3년 남았다. 3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워낙에 지금 그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발전이 빠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당겨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정말 무서운 게 최근에 그런 네. 일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들끼리 네. 인간은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막 만들어내서 소통하는 그런 게 기사에 났어요. 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인간 빼고 지네들끼리 얘기한다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른 소위, 예. 그 사람들이 못하게 했죠. 네, 그래서 너네 꺼버렸어요. 그만해. 네, 꺼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네. 걔네들 큰일 나네. 사람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럴 때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콘센트를 빼는 겁니다. 전기 차단. 야, 안젤라 씨는 사실 이제 그 네. 한국과 뭐 미국 혹은 뭐 이제 두 언어 사이에서 네네. 나름대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두 언어를 잘하심으로 해서. 네. 근데 이런 그 번역이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게 되면 네. 약간 좀 위기감 같은 것도 그럼요.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도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저 같은 역할이 슬슬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즐기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약간 아무리 번역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고 쳐요.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살펴보고 머리 이렇게 한번 그렇죠, 훑어보면서 그렇죠. 바꿔야 되니까. 근데 컴퓨터는 진짜 몇 초 안에 할 수 있는 순식간에 거잖아요.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네. 것 같아요. 그 영화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게 설국열차라고 있었는데 맞아요. 설국열차에 보면 송강호 씨가 이제 그 번역기에 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될지 번역기라는 게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냥 내장이 돼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번역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이어폰 형태라든지 네. 예전에는 뭐 시계 대고 네네네. 마련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건 사실 말씀하신 게 다 이미 다 있어요. 네, 유럽에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다 있습니다. 망했네. 큰일 났네요. 안젤라 씨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외국어 능력자도 물론 이제 계십니다만 이 번역 앱이 실제 얼마나 쓰이는지를 우리 정선미 리포터가 또 취재를 좀 해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제가 앞서 많은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었던 이유가 요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네. 번역 앱의 실생활 활용이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네. 제가 성공회대 어학당을 한번 찾아가서요. 네.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번역 앱을 사용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용해 본 적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게 뭐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단어 듣기. 문장으로 하면은 좀 헷갈리게 나올 때가 많아요. 어쩔 때 말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써봤어요. 저도 단어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문장을 찾을 때는 너무 헷갈리게 나와서 아예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한국 어플을 사용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외국 어플을 사용해요. 자주 사용해요.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좀 발음도 비슷한 곳도 있고 그리고 한자어도 있어서 배우기 정말 쉬워요. 좀 의미가 다른 것도 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한국어 어플이는 정말 도움이 돼요. 너무 많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해요. 우리나라 같은 거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만 말고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작은 유명하지 않은 나라. 유명한 언어만 한 10개, 8개만 있는데 그 이상은 없어요. 네, 만족도가 높은 분도 계셨고 또 낮은 네.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좀 어때요? 제가 지금 만나본 분들이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일본, 대만, 스리랑카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영어를 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만든 번역 앱은 이 문장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정말 낮았어요. 아까 안젤리아 씨처럼 정말 만족도가 낮았어요. 그냥 네. 문장은 차라리 그냥 한국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한국어 잘하는 한국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은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네, 좀 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맞아요. 근데 아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분이 만족도가 또 반면에 높으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보통 외국에서 만든 번역앱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번역앱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데 네. 일본 분은 한국에서 만든 번역앱만 사용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좀 같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순도 같고 조사나 어미가 있는 것도 같고요. 네. 한자어 어휘가 공유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쉽죠.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 분이 한국에서 만든 번역앱은 일본에서 만든 번역앱보다 유행어 그리고 줄임말 요런 건 또 번역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번역이 잘 되려면 유행어나 줄임말이 들어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언어 자원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아까 자기의 나라 말은 번역 앱이 아예 없다는 분도 계셨잖아요. 스리랑카. 아, 그게 스리랑카구나. 번역 앱이 발전한 건 본인도 아시겠대요. 그런데 아직 자기의 그 고향 언어가 번역되는 업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분들이 번역 앱의 발전 속도 이런 걸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계세요. 네. 예전에는 번역을 할 때 막 100% 못 알아들었대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번역인데 이제는 한 앞부분은 알아들으신다고 절반 정도는 이해가 가신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뀌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신대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슬라미 지노 씨 같은 분이 슬라미 지노 씨였는데 네. 이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셨었대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에 좀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 언어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영어를 선택을 하셨대요. 근데 번역 앱을 사용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관한테 네. 이거 영어 맞냐고 다른 나라 말 아니냐고 그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었더라고요. 네. 저는 한국 처음 왔었을 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이 됐는데 그때도 한국말은 할 수 있는 상황이셨죠? 지금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진짜 못했는데 그래서 네. 번역 그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전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뭐 12회, 12번이잖아요. 12회를 쳐가지고 번역을 하면 문장 속에 들어있는 12회 그러면 회 12조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먹는 회 12조각. 네, 생선, 뭐 회. 그래서 네. 정말 그 정도로 네, 갈 길이 멀었거든요. 곰탕에 막 이렇게 곰 나오고 배어 맞아. 6회 6타임스. 네, 이 번역앱 사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번역앱 기술이 뭐 얼마나 좋아진 건지 확실히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 오늘로 2019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16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죠. 특히 여기서 그 인공지능 AI 로봇이 통역 안내를 또 맡는다고 하는데 이 AI 로봇은요 무려 8개 나라 말, 그러니까 8개 국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2천만 개 이상의 문장을 배웠고요. 내년까지 스스로 학습을 하면 3,200만 개 문장을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영화 그 허라는 영화 네. 재밌게들 보셨죠? 네, 재밌었어요. 그 영화에서도 막 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참 그 섹시하기도 하고 남성들께 많이 또 어필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놀라운 건 정말 저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말동무 걱정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로봇이나 뭐 AI 사랑에 빠지고 막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과 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니까. 그쵸.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우리가 남녀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말 안 통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인공지능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언어를 인식한다. 이게 이제 모든 언어의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한국어를 잘하는 그 AI 요거는 또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관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렇죠. 그 현재 아마존의 알렉사도 영어랑 독일어만 알아듣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된 뭐 가전제품, 뭐 자동차를 사도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인 거죠. 한국말로 안 되니까. 네, 영어 맞아요, 못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애플의 네. 시리 같은 경우는 21개 언어를 다 이렇게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가 있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코타나는 뭐 이제 7개, 8개 언어밖에 못하고 또 구글의 어시스턴트는 4개 언어를 하고. 근데 여기에 네. 뭐 7, 8개, 4개 뭐 이런 정도의 언어만 취급하면 사실 한국어는 빠져요. 네. 근데 그러면 그냥 번역 앱을 갖다 쓰면 안 되나요? 이 번역 앱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 인류가 쓰는 언어가 보통 이제 몇 개냐라고 하는 것에 뭐 5,000개다, 6,000개다, 뭐 많게는 7,000개까지 있다고 보는데 이 모든 언어를 번역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사실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부익부 빈익빈 현상. 네. 7,000개가 다 고루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예, 영어나 그렇죠. 중국어나 그렇죠. 일본어 같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언어들에 대한 네.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술, 뭐 번역 기술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전 세계 7,000개 언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더 나타난 거예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뭐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어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이 24명밖에 없고 또 호주의 어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쓰시는데요. 그분 돌아가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워낙에 사라질 언어 말고도 대부분 사용자가 많은 언어조차도 이제 IT 기술의 혜택을 못 받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그 경제 발전이 되면서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수많은 언어들 중에 정말 돈 되는 말들만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좀 어찌 보면 슬픈 얘기인데. 슬프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뭐 소수 민족들의 언어 같은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쨌든 한국말이 조금 더 많이 쓰여지기 위해서 관련 기술 개발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한국어 번역 앱이 일본어 앱에 비해서 오역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알파고가 똑똑해지는 데는 자기네끼리 반복해서 바둑을 두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하지만 처음에는 인간의 기본을 보고서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자료가 있었던 거죠. 네.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네끼리 알아서 학습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기본 자료가 필요해요. 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드화된 언어 자료가 바로 그것인데 아직 한국어는 그 자료가 부족한 거죠. 코드화된 언어 자료.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제가 무슨 인공지능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인공지능에도 쓸 수 있는 언어 자원, 예, 네. 국어, 뭐 이제 말뭉치나 사전 같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제 요새 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런 인공지능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모아왔던 언어 자료, 언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잘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말뭉치. 그러니까요. 혹시 안젤라 씨는 말뭉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충 말을 뭉친 거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솜을 뭉치면 솜뭉치, 또 돈을 뭉치면 돈뭉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어 연구를 위해서 말과 글을 많이 모아놓은 것을 말뭉치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요? 네, 제가 속한 연세대 네. 언어정보연구원이나 아니면 네. 국립국어원 같은 국가연구소,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퀴즈쇼에도 나왔었죠. 네. 한국형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네. 이런 말뭉치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말뭉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네네네. 얘기하면은 굉장히 말하고 글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네. 거기에서 어떤 두 가지 우리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때 그 많이 모아놓은 것 중에서 얼마나 쓰였는지를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열차표와 기차표가 있을 때 이 두 말이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쓰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뭉치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열차표, 기차표. 요즘 기차표를 조금 더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차표를 많이 쓸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네. 말뭉치를 뒤져보니까 네. 기차표가 열차표보다 4배 이상 많이 쓰이더라.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언어 자료를 말뭉치라고 하는 좀 겁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제. 네. 그 말뭉치가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관장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뭉치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이해가 돼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인공지능이 우리말을 잘 알아듣도록 말하도록 하려면 잘 알아듣고 말하도록 하려면 자료가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구글의 딥마인드 측은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가 바둑 프로 기사의 기보를 16만 건이나 학습하게 했어요. 이후 자체 대국을 통해 강화 학습을 통해서 성장했잖아요. 네. 그 기보가 우리 말로 치면 한국말의 말뭉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뭐라 그럴까요? 그 책을 따로 사고 그 책을 사는 이유는 그 안에 예문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가 공부하는 예문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말뭉치. 예를 들면 혹시 그 MC, 진행자, 사회자 다 비슷한 뜻이지만 네, 이게 네. 이제 말뭉치가 되는 겁니까? MC, 진행자, 사회자가 비슷한 뜻인데 네.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혹은 네.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뭉치에서 빈도를 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빈도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를 수 있죠. 네. 이것이 말로 한 것을 모아놓은 데에서 빈도를 뽑느냐 아니면 글로 쓰여진 것에서 빈도를 뽑느냐 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지금 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글에서는 근데는 안 쓰죠. 그런데를 쓰죠. 네, 그렇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말을 뭉쳐놓느냐에 따라서. 네. 그럼 이게 충분하게 정말 분석이 되고 이제 연구 개발에 활용되려면 충분할 정도로 데이터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있습니까? 충분히 없다는 문제점이 지금까지 쭉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어 번역 앱도 성능이 떨어지고 이 다른 그 외국 기업에서 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국어가 빠지고 하는 것이 이런 자료가 부족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말뭉치를 오늘 와서 처음 알았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말뭉치 수집 사업을 하는데 그게 2007년에 끝났대요. 2007년이면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네. 10년 동안 사실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왜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은 연세대학교에 있지만 네. 그 끊긴 2007년 당시에 국립국어원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후속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0년 동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후로 후속 사업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0억 정도 써서 말뭉치도 구축하고 사전도 개발을 해놨는데 한국어 정보화를 위해서는 조금 이 후속 사업이 필요하고요. 예. 네네. 아니 근데 말은 특히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유행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관련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지금 2007년이면 지금 벌써 2017년이니까 한 10년 지났잖아요. 이제 더 늦으면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갈 수 없겠다라고 해서 요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뭔가 예산을 마련해서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정부가 같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뭐 새로운 또 변화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영어, 뭐 다른 언어 그런 말뭉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뿐만 아니라. 네. 그럼 이런 자료 말뭉치를 얼마나 모았나요? 영어를 쓰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네. 주로. 네. 이 두 나라만 합쳐도요, 한 3천억 단어 규모고요. 3천억이요? 네. 중국도 한 1,000억 단어 규모고, 네. 많네요. 와. 우리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치죠. 네,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우리도 빨리 지금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방향들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네. 그럼 양적으로는 이미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네. 좀 질적으로 양질의 입력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네.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용 인구가 많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시장에서 팔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건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개통을 네, 했어요. 네. 마치 위키피디아처럼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언어 자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도 차곡차곡 우리 말에 대한 자료가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말뭉치도 굉장히 이제 좋은 자원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뭐 요즘 뭐 빅데이터란 말도 많이 합니다만 여기 빅데이터 상에서도 훌륭한 언어 자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네. 이런 빅데이터도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신지요? 정말 큰 문제인 게요. 산업 현장에선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제 현장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말을 못 알아듣는 로봇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위험해지고 또 네. 우리말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말 자원 구축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라도 조금 공백은 있었지만 많은 말뭉치, 사전, 뭐 또 빅데이터 이런 그 언어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을 해줘야 해외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우리 경제가 또 같이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에서 벤처 기업이 영어 데이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영어권 국가와는 달리 그러니까 방대한 영어 데이터 아니면 방대한 우리말 데이터를 벤처기업이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련 기술이 발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국가 차원 언어 자원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주춤한 상태였고 네. 또 이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포털 등의 기업은 이게 또 자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좀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네네네. 영어의 구글에서 영어로 그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내놓는 구글하고 좀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예. 근데 한국어 AI 개발 기술이 말뭉치 같은 언어 자원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문장 구조도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영어랑 한국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어순 같은 차원에서. 영어하고 한국어 어순이 다른 거는 맞는데요. 네. 모든 언어가 영어하고 어순이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언어마다 이 규칙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요.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문자 언어,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어순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부터 얘기 나오던 음성을 처리하는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문자 언어보다 음성 언어 인식률이 낮은데 영어나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한국어가 이런 말의 높낮이나 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좀 힘들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 어떤 손 제스처를 취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나의 표현이라든지 뭐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료만 충분하면요. 네.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기술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알고리즘은 짤 수가 있는데 네. 아직 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자료는 개인의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네. 해줘야 되죠. 네. 어떤 식으로 자료를 구축하냐면요. 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아까 나왔던 문자 언어에 대한 자료, 또 음성 언어에 대한 자료, 이것을 따로 모으는 시대가 있었으면 지금은 아예 동영상처럼 말하는 것과 손동작, 뭐 표정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들로 이런 자료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이
언어 자원의 중요성이 정말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 같은 것들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제 확 달라질 인류의 언어 환경과 생활 속에서 한국어와 미래 어떻게 될지 또 우리말 방송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잠시 후 계속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이게 어떤 뜻인지 참 요즘 뭐 이런저런 분야에서 말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가 잠시 또 잊고 있을 혹은 우리가 좀 간과할 문제가 바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간의 언어, 수많은 언어들 중에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이런 위기 진단도 또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말뭉치라든지 아까 나왔던 언어 자원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좀 필요한데 이 7천여 개나 되는 언어들이 과연 이런 데이터들을 과연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분석돼서 번역 앱이 가능할 것인가?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알아듣기 가능할 정도로 발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몇몇 언어들만 앞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요. 네, 이 상황을 국어학계에서는 이게 위기로 보시는지 혹은 어쩌면 이 상황이 국어를 더 전 세계적으로 펼칠 뭐 기회라고 보시는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달리 인터넷이나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네. 국가, 언어권 이런 경계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가 워낙 많이 유입돼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사하고 어미만 한국어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위기의식이 있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 맞추어서 뭐 제주도를 영어를 쓸 수 있게 뭐 공용어 지역으로 하자든지 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네. 사실 위기의식을 조금 이제 강화하는 그런 요소죠. 네. 근데 통번역 앱이 이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과 3년 안에 더 완벽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제 일자리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질 것 같고 아니면 뭐 미래 세계 언어 환경이 대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아까 이제 교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예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배울 필요가 있어야 교육을 하게 되는 건데 그쵸. 그냥 바로 컴퓨터가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다 외국어로 해주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예. 다만 저는 말을 배운다는 거는 텍스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문화권의 어떤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언어를 배울 필요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튼 뭐 우리 생활은 이런 통번역 앱 등을 통해서 더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어가 이게 세계 주요어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이게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어가 우리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저력이 있는 언어인지를 이제 조금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어 흔히 한글을 과학적인 문자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뭐 유수의 언어학자들이나 뭐 이런 것을 문화유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이미 받았는데요. 네. 이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쉽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세종대왕이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겠죠. 네. 기본적인 자음 5개하고 모음 기본 3개 요걸 가지고 막 이리저리 조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음절을 조합해서 문자를 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막 과학적으로 뭐 세계 인정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영어로 문자 보낼 때 그리고 한글로 문자 보낼 때 한글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요. 그거는 그래요? 확실히 느껴져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글의 장점은 컴퓨터 입력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자음, 또 오른손에는 모음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네. 양손으로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어권 나라에서는 자동 변환 방식이 없으면 네. 컴퓨터 자판으로 자기네 날 말을
입력을 못해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영어 자판을 가지고서 입력할 수 있는 언어는 거의 한글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우수한 한글을 왜 이렇게 구사를 잘 못하세요? 세종대왕이 좋은 말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대왕이 글자만 만들었지. 글은 잘 쓰시겠다. 내 혀까지 만들어주진 않으셔서.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한자 같은 거 가끔 이제 저 외국 사람들 보면 한자 입력할 때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자는 뜻 글자다 보니까 정말 뭐 쳐놓고 이렇게 화면에 몇 글자가 나오면 그 중에 선택하고. 그렇죠. 맞아요. 선택해야 되죠. 이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쓰나 싶을 정도인데 정말 한글이 과학적이고 너무나 고마운 세종대왕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쯤 해보게 되고요. 올해가 한글 만들어진 지가 571년, 571년. 됐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이렇게 600년 가까이 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세종대왕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하지만 이 감사한 마음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다. 그렇죠. 정선미 리포터가 또 제가 또 나올 때가 됐죠?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만나본 그 한국어 배우는 외국분들이 한글이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우수하고 더 매력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국어가 되게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알려져 있어서 한국어는 제대로 읽고 싶으면은 한 달? 2달 안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들도 한국어 이제 가르쳐 줄 때 되게 빨리 읽고 빨리 배우는 거를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소리가 되게 좋아요. 몰라도 듣는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친구들이 되게 듣기 좋다고 말해요. 되게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히라가나하고 카타카나 그리고 한자도 있어서 배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이, 의, 오 이거 알면 쉽게 다른 말을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쉬워요. 글씨 쓸 때도 그냥 알파벳만 배우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중국어는 한자가 많아서 글을 쓰면 한자 다 하나씩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알파벳을 배우면 문장을 쓸 수 있고 말을 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영어 쓸 때는 좀 문장을 너무 길게 써야 되니까 한국어는 그냥 한 단어만 그냥 문자로 보내면 그냥 큰 의미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편리해. 네, 리포터 분께서 이렇게 가져오신 여러 인터뷰들 보니까 정말 한글을 배우기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숫자 자판으로도 문자 보낼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언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어나 일본어는 한자를 일단 외워야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일단 자기 나라 말을 깨우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저한테는 새로웠던 게 뭐냐면은 다들 말씀하시는 게 한국어 글자 자체가 너무 귀엽대요. 글자 생김새 모양이. 자체가 너무 귀엽대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 친구들한테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미국 친구들 한글이죠. 한글은 딱 그게 차이가 난대요. 뭔가 확실히 일단 서클이 들어가는 언어라고. 맞아요. 근데 다른 그 둥그란 그 좀 귀여운 느낌은 일본어나 중국에 없잖아요. 그 서클. 왜냐면은 제가 이날 인터뷰를 갔던 날도 그 앞에 칠판에 형용사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자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응이 머리고 요게 몸처럼 보이고 받침 이응이 다리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만 그렇게 안 보이나요? 이랬는데 다들 안 보이세요? 사람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이 마치 한자처럼 상형 문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문자가 상형 문자다라고 하는 것하고 문자를 만들 때 상형의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좋은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응 귀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응이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응을 쓰면 그 이응이 목구멍이란 뜻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자는 이렇게 날 일자를 써놓으면 그게
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양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이 한글이 우리의 한글이 예쁘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느껴서인지 한글이 써 있는 옷도 많이 입으세요. 예, 외국 가면 정말 많아요. 의미 없는 글씨. 뭐 안전제일이라든지 고교 뭐 이런 모자 쓰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고등학교 맞고요. 또 우리 한글이 좀 재밌는 게 네. 그냥 알파벳만 가지고 유유 있잖아요. 예. 유 빼고 그냥 밑에 모음만 유유 써놔도 네. 괜히 슬프고 눈물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얘기들을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신대요. 유유 자체를 문자를 보낼 때 유랑 그 크크크크 이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쓰신대요. 이 키역을 계속 연달아 쓰다 보면 정말로 내가 웃기다 이런 감정 자체가 전달이 된대요. 그럼 더 슬프면 유유 쓰고 좀 덜 슬프면 우우 쓰잖아요. 저희가 눈물이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많이 쓰는 거 이거 하하 호호 뭐 흐흐 줄임말 저희 히읗자 많이 쓰잖아요. 히읗자가 없으면은 뭔가 차가운 느낌마저 든다고. 혹시 미국에서 네. K자를 막 쓰면 이게 크크크크처럼 됩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저는 미국 본토는 잘 모르겠지만 하와이에서는 특히 이제 동양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뭐 LOL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그쵸. 그리고 진짜 웃기면 엘로 이런 거. 야, 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분들이 이런 뭐 크크크나 유유, 후후 이런 걸 사용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보다 한글이 좀 감정을 표현하기 쉽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오신 그 소자나 씨는 스리랑카는 문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막 이렇게 휘어 있고 막 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서는 감정을 나타낼 때 사진 있죠. 뭐 웃고 있는 사진은 웃길 때 쓰고 뭐 슬픈 사진은 뭐 그 슬플 때 쓰고 이런 사진을 활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문자 대신에.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뭐 짤이라고 해서 맞아요. 사진 많이 쓰죠. 텍스트를 보완하거나 텍스트를 대신하거나 하는 기능으로요. 짤방. 표준은 아니지만 그 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학생분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봤어요. AI 시대가 다 가고 있다. 한국어가 언어로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이 모두 다 예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국어는 어렵다 그러잖아요. 한글 자체는 좀 배우기 쉬워도 한국어는 뭐 높임말, 반말 이런 거 사용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 사회생활 힘들어요 라고 그 스리랑카의 소자나 씨가 그랬는데 그래도 글자가 너무 쉽고 재밌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니가 이거 복잡한 조사 사용 때문에 이거 어디에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대만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정하문 씨라고.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하늘, 땅, 사람의 의미를 담아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오히려 해주시면서 이게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매력적으로 느낀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이 애정 충분히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한글이 갖고 있는 이 과학성, 이러한 장점들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정말 도움이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보면 한글이나 영문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진입장벽은 훨씬 낮겠지만 어느 수준이 지나고 나면 이 정도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한글이 과학적인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 유난히 뛰어난 장점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덧붙여드리면요. 현재 한국어는 뭐 세계의 주요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시대에 잘 대응하면 정말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가 될 수 있나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요 언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냐? 아니면 경제나 정치 분야에서 뭐 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쓰는 언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어가 확실히 다른 이제 주요 언어들에 비해서 좀 그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심히 계속 언어 자원을 모으고 있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런 언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다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각계각층에서 노력해야 되겠죠. 네. 예.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뭐 여러 땅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만큼 경제대국도 됐고요.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우리말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말도 앞으로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방송이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60주년 특집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그 한국어 말뭉치의 뭐 대표성이나 균형성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 동포 여러분을 위한 이 방송, 이게 또 언어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포들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젤라 씨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완전 그냥 짬뽕이죠. 그래서 막 한국어 짬뽕이요? 그렇게 표현 안 하나요? 아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네, 한국어랑 네. 영어도 섞여 있고 네. 뭐 심지어 일본어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 할머니랑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몇 일본어 단어들이 한국어인 줄 알고 좀 착각을 실수하실 했었던 때도 예, 있고. 있었어요. 저 한국 왔었을 때. 네. 지금 이 동포 언어는 네. 우리가 수집해서 보존을 해야 할 그 자원이 가치가. 됐어요. 아. 왜냐하면 네. 정말 이런 전형적인 아까 짬뽕이라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막 두 언어가 이렇게 섞여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지금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 앱도 막 발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독특한 동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존하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말 방송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관련해서 저도 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확 달라질 세상에서 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방송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만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재외동포의 자원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 두 측면에서 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환경이 한국어 방송에도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 뭐 기타 다른 언어로 완벽히 인공지능이 통역을 해줄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한국어를 몰라서 KBS 월드 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들을 수 없었던 분들은 네네. 이제 그 통역 앱이나 뭐 이런 서비스 통해서 네네. 알아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방송되는 것도 동시 통역, 그러니까 통역 앱을 통해서 방송이 또 된다면 어쩌면 또 우리 방송을 전혀 몰랐던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또 재밌게 들으실 수 있고 그렇죠. 또 K-팝 같은 거 외국에서도 또 꽤 인기가 있어요. 인기 많죠. 한국 예능 프로그램, 한국 네. 드라마 네.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KBS 월드 라디오도 아주 훌륭한 우리의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정말 월드 라디오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네. 역으로 이것이 조금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언어의 문제가 없이 네. 콘텐츠만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니까 네. 예, 세계 모든 라디오 방송과 KBS 월드 라디오가 경쟁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세계 누구는, 모든 네. 리포터들과 정선미 리포터도 경쟁.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경쟁력 있네요. 저 이겨내겠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네, 진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 없이 원하는 각국의 모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네. KBS 월드 라디오 우리말 방송 제작진도 더 긴장하고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즐거운 상상으로 좀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이 한국어가 능숙한 AI, 인공지능,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좀 던져준 것 같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한샘 교수님, 또 방송인 안젤라 박씨, 또 정선미 리포터까지 네 분 모두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